탈무드에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일 텐데요. 여기서 삶의 비결이란 곧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는요, 신중함과 배려를 뜻하는 합성어라고 해요. 지혜가 지식이나 학식보다는 태도와 더 관련이 깊다는 건데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유수에서는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호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오늘 1부에서는 책과 사람을 통한 성장의 지혜를, 2부에서는 네트워크 시대 어떻게 연결 지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진호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책과 사람을 통해 배운 성장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예, 1414, 이 숫자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이 숫자가? 예, 제 블로그에 올라온 그 북리뷰 권수입니다. 제가 1414권을 이렇게 블로그에 북리뷰를 올렸어요. 내가 이만큼 읽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넘버링을 하면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 읽을 수 있는. 오늘은 제가 책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꿈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확 와닿았던 게 이 파란색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보고, 빨간색 영역은 제가 책에서 읽었던 성공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꿈하고 현실 사이에는 항상 어떤 갭이 존재가 하잖아요. 이 좀 되게 불편해요.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항상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 꿈을 지우고 사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갭도 사라지겠죠. 현실적인 즐거움만 이렇게 좀 추구하고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요즘 흐르는 이제 욜로 트렌드 같은 것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없기 때문에 꿈은 지우고 그냥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뭔가를 즐기면서 살자. 그런데 책에서 읽었던 이제 성공하는 분들은 그분들도 어떤 격차, 갭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갭을 어떤 변화를 위한 연료로 좀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현실보다는 꿈에 집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처음에 읽었던 책들은 좀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었습니다. 쉽고 달달하고 처음에 책을 접하기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공한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헝그리 마인드,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항상 내가 꿈과 현실 사이의 어떤 격차,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삶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느꼈던 게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실패라고 하면 흔히 이제 성공의 반대말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의 반대말로 알면은 뭔가 시도하기가 상당히 두려워집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스토리가 반 이상이에요. 뭔가를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제 프레임이 좀 바뀌었어요. 실패가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게 과정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뭔가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뭔가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시도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실패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근데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국 끝까지 해내시더라고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 영단어로 된 가장 위험한 문장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I love you 같은 경우에도 세계 영단어로 된 한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세계 영단어로 된 가장 위험한 문장은 I know it.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기회가 다 차단이 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를 내가 배울 수 있는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야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게 돼요. 얼마 전에 이제 고인이 된 선제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스티븐 호킹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 했죠. 삶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안다는 착각이다. 차라리 무지가 낫다는 거죠. 안다는 착각보다.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했던 철학자가 한 분 계시죠. 소크라테스인데요. 이분이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 이제 무지의 지라고 하는데 철학자라는 뜻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철학자거든요. 그렇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은 아는 척 했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도 아는 척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주워 들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좀 창피하게 여기고 그걸 숨기고 싶어 하는데 모른다는 거를 내가 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뭔가 내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내가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져요. 지적으로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지적으로 겸손해지면은 흡수율이 좋아져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읽더라도 계속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하고. 지적 겸손하고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책을 읽는데 꼭 필요한 마음이 지적 허영심 같아요. 있어 보이기 위해 책 읽는다. 그 있어 보이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뭔가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되겠죠. 책을 읽게 되는 어떤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분 아세요? 박웅현 대표님.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쓰셨고요. CF 감독으로 유명하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고 나면 그 전에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레이더에 걸려서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 말 뜻은 저는 이제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은 독서는 촉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디에 뭔가 있다라는 것들이 약간 좀 느껴져요. 현상하고 본질이 있을 때 현상이 거치고 이제 본질을 캐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읽게 되고 영화를 보면 영화도 읽게 돼요. 그 중에서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캐내게 돼요. 리딩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읽는 능력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세상을 읽으면서 이거 결국 이제 트렌드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내 질문의 수준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자주 하시나요? 본인들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뭐 먹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근데 어제 너 어떤 질문 했어? 본인한테? 이런 질문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교육법을 보면은 유대인 그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항상 한다고 해요.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 했니? 그런 식으로.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결국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런 어떤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뭐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그런 수준 있는 질문까지 나 스스로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질문의 수준이 결국은 이제 삶의 질을 결정을 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결국 내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정해진 어떤 그런 틀에서만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에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 때 강한 Y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나한테 어떤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영어 스터디에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Why are you here? 왜 여기 왔어요? 왜 영어 공부하려고 하세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영어 공부해서 외국인 친구와 만나고 싶어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B라는 사람은 나는 6개월 후에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한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A와 B
그 이유만 듣고 전 6개월 후에 누가 영어를 더 잘할지 알 수 있어요. 예. 강한 이유가 강한 행동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how를 묻는 것 자체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물어야 할 거는 나 자신한테 why를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예. 자, 숫자 100입니다. 예. 이 숫자 100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런 분들 이 100명이에요. 제가 오늘은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배움은 이동진 모험가라고 있어요. 이 당신은 도전자입니까?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거다. 되게 멋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과연 이루어질까?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페이스북 피드를 보니까 몽골을 말로 이제 횡단을 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고삐라는 영화를 찍고 그거를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은 많이 해요. 나 이런 거 할 거야, 저런 거 할 거야. 말도 하죠. 근데 행동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대부분은 결국은 생각하면 바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요. 나 이런 거 할 거야. 그리고 3개월 후에 만나보면 이미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커넥팅 다츠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의 어떤 점이 미래의 어떤 점과 연결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리드 칼리지를 중퇴를 하고 아마 캘리그라피라는 수업을 청강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플사를 짓고 컴퓨터를 내놨을 때 그 글씨체를 자기가 받았던 수업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경험이 미래의 어떤 점과 연결되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에 하는 어떤 경험들도 다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어학연수를 갔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한국 사람들 막 피해 다니면서 혼자 막 영어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영어 좀 멀리 할까봐.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고프다. 사람이 너무 이제 그립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미국인 친구도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 있는 한국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한 7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10개월이 지나고 한국에 딱 왔을 때 공항에 이제 부모님이 픽업하러 오셨거든요. 진호 영어 많이 늘었겠다라고 물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되게 이제 저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이게 화라는 감정이 재밌는 게 이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이게 상당히 큰 강한 동기도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6개월 동안 매일 영어 스터디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7개, 8개씩 영어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강남에 있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신촌에 있는 모임, 수요일 날에는 대학로에 있는 모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말에는 2개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보통 한 2-3시간씩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붙더라고요. 회사를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후 예전에 제가 영어 스터디 했던 경험이 살려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영어 스터디를 그때 한 수십 개 이상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영어 스터디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어떤 점을 찍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이번 달에 어떤 점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번 주, 나는 오늘 어떤 점을 찍을 것인가? 투두리스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점을 계속 찍다 보면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찍었던 점이 상당히 유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이분은 최정숙 님이라고 해요. 이분은 날 때부터 성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의 큰 성대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완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세일즈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성공한 여성 CEO분들, 사업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이게 상황이 절박해지는 상태에 몰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잠재력,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표현도 쓰는데 잠들고 있는 그 거인이 깨어난다는 거죠. 이분도 결국 입사 후에 상당히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그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서 최고 직급까지 가게 되는 능력을 또 발휘하시게 되죠.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던 부서에 제 대학교 후배가 같이 들어왔어요. 대학교 후배가 같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공정 엔지니어니까 저희들은 이제 설비를 하나씩 맡아요. 후배가 맡은 설비가 있고 제가 맡은 설비가 하나씩 있는데 이 후배가 맡은 설비가 새로 들어온 설비라서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라인은 절대 이게 중지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잡을 때까지 퇴근을 못 해요. 이 친구는 항상 새벽에 퇴근을 했어요. 예. 항상 새벽에 퇴근을 하고 이 친구 보면서 저도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뭐 음료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한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2년 정도가 흐르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친구는 자신의 설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잡아내요.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설비에서 거의 제가 맡은 설비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정은 항상 새롭게 공정이 또 들어오니까 새롭게 공정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2년 동안이나 내가 이 설비를 맡았는데 너 그거 왜 못 잡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문제가 없는 삶에서는 해결 능력도 키울 기회가 없다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 포부 나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절박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은 딱 두 가지 경우에 움직입니다. 꿈이 아주 간절할 때 아니면 상황이 아주 절박할 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미지근해서 잘 안 움직여요. 예, 이 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문제라는 게 절박함을 일으켜요.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예. 여기입니다. 예,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문제라는 것은 생명의 신호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좋은 겁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쭉 한번 적어보는 거.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뭔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배움입니다. 이분은 고은옥 대표님이라는 분이에요. 여성 경호 업체를 나중에 이렇게 창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약 20년 전에는 여성 경호원이 전무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경호회사에 찾아가서 여성 경호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자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던 그런 시절에 있었는데 경호를 여성이 직접 하는 여성 경호 전문 업체를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됩니다. 경호업체에서 여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조스라는 영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1975년에 나온 영화고요. 무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 때문에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겠죠. 그래서 매 장면마다 상어를 만들어서 이게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어의 모습 대신에 공격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아마 이제 조스 같은 영화 보시면은 바다에 사람이 떠 있고 그 다리가 막 보이고 이제 상어의 눈으로 본 모습으로 해서 카메라가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많은 조스 영화, 상어 영화에서 따라하는 명장면이 됩니다. 제작의 어떤 제약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창의력을 끌어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땡땡땡 때문에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한계가 있었고 제약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이 창의성을 불러일으킨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뭔가를 내가 못하는 게 있다면 오히려 땡땡땡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제약이나 약점은 뭘까요? 예, 분명 다 있을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뭐 취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이 제약이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를 통한 네 번째 배움인데요. 이분은 이랑주 대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백화점 명품관이라는 데서 이제 상품 진열을 하셨어요. 상당히 안정된 직업을 관두시고 이분이 했던 게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이렇게 돌면서 상품 진열을 도와서 많은 가게들을 대박 가게로 만드세요. 예. 어떤 그런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회사 문을 닫고 남편하고 함께 1년 동안 세계 전통시장 탐방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세계에서 오랫동안 경쟁력 있게 남아있는 전통시장들을 둘러보고 그 경쟁력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그래서 저 이 책을 읽어보고 이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분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은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성장을 해야 할까. 계속해서 안정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 컴포트 존, 디스컴포트 존, 임파서블 존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컴포트 존이라는 거는 상당히 내가 안정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쉽고 이때까지 관성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왔던 패턴화된 그런 삶이고 디스컴포트 존은 상당히 이제 불편한 곳입니다. 불안정하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임파서블 존은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죠. 근데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컴포트 존에서 계속 이렇게 안주하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만났던 그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스스로 이제 디스컴포트 존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둡니다.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무엇이든지 쉬워지기 전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디스컴포트 존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는 거죠. 결국 이 디스컴포트 존도 컴포트 존으로 바뀌고 내가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실제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디스컴포트 존으로 바뀌겠죠. 불편하지만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영역. 저한테 발표 울렁증이 있습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한 2주에 신입사원 대상으로 2주 동안 배운 거를 발표해봐라.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5분씩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딱 나가서 한 2분 만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머리가 쎄해져서 막 슬라이드만 넘기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장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한테 야, 니네 부서에서는 PT 연습도 안 시키냐고 얼굴이 저는 새빨개져가지고 들어오면서 내가 2번 다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제 강의나 어떤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말하기 능력을 어떻게든 키워야겠다.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어떤 컨텐츠를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기는 상당히 이제 두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이 무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던 이제 영어 카페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독서법이라든지 영어 공부법 아니면 뭐 블로그 활용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했던 게 이제 독서법 강연이었어요. 독서법 강연이었는데 그때 딱 2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딱 2분이. 커플이셨는데 남자 여자 맨 앞에 2분 앉고 저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 아시죠? 목소리가 떨리고 제가 종이를 한 장 들고 있었는데 종이가 펄럭였어요.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근데 저보다 더 불안했던 건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보면서 두 손을 꼭 잡고 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저는 강의는 채웠습니다. 어떻게든 강의는 채웠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떨리는 게 항상 되니까 매달 2번씩 그렇게 무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떨려요. 어떤 자리든. 떨리는데 그거 있잖아요. 디스컴포트 존. 불편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존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그 영역에 저를 갖다 놨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본인한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불편한 도전을 하고 있는가. 인터뷰를 통한 이제 5번째 배움은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나는 열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제 강연 후에 이제 Q&A 할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 되고 싶으면은 열정적인 사람을 자주 만나세요. 당신이 술을 잘 마시고 싶으면 술 잘 마시는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리면 술이 늡니다. 당신이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옷 잘 입는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리다 보면 옷을 잘 입게 됩니다. 당신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열정적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세요. 실제로 이제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주도한다고 여기지만 대개는 정반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놓인 상황보다도 특히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아세요?
20억을 주거나 30억, 40억에 낙찰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분하고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멘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체돼 있을 때 그 멘토분에게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정체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분이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셨어요. 의식 수준을 높여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만남 이후에 제 성과가 진짜 높아졌어요. 상당히. 비포 앤 애프터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근데 그 의식 수준을 높이라라는 그 말은 솔직히 제가 그 전에 책에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밑줄도 쳐놨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그분한테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마도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서 뭐 충분히 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배우는 게 습관이 되면은 평생 배우다가만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배움의 목적은 자기 표현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 삶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걸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냥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웃풋을 위한 인풋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